예, 올해도 7급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합격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노동법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요.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같은 경우는 좀 문제를 맞추기 굉장히 좀 평소 기출 수준에 비했을 때 살짝 좀 쉬운 수준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타 법령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아예 그냥 마음 먹고 틀리라고 낸 문제라서, 특히 이제 뭐 벌칙에 대해서 몇 년 이하 징역, 이건 뭐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80점 밑으로 내려가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90점 전후 정도에 많이 몰려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1문 보시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강제근로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우리 근로기준법 7조에서는 이른바 강제근로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강제근로를 예방시키기 위한 한 4가지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죠. 그게 위약내전 금지, 전차금 상계 금지, 강제적응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하여라. 친권자나 후견인에 의한 강제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에 반해서 뭐 이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법에 있는 거니까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유, 이건 너무 쉽잖아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4가지니까 거기서 빠진 건 1번 연령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지문 보시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 있다. 판례에 일관된 입장이죠. 자, 우리가 입증 책임 파트를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이라는 건 주장하는 쪽에서 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상대방으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법률에 규정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기간제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측이 진다고 법에서에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예컨대 차별 사건에 있어서의 차별이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해 줘야 되는 그런 식의 법률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못함 돼 있으니까, 해고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렇죠? 없으면 못한다. 부정문으로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용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기법 23조 1항도 일종의 입증 책임 전환 규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시게 되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노동조합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노동조합이라고 쓸 수도 없죠. 왜 그런가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 명칭을 못 쓰니까. 그래서 노조법 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3가지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 명칭을 못 쓰고, 조정 신청을 못하고, 분호 구제 신청을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제척기간인데요. 6개월은 뭔가요? 기간제법상 차별 시정이 6개월이죠. 그 외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분호 구제 신청 이런 것들은 다 3개월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틀렸네요. 4번 질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노동법에서 모든 판정은 소위 효력 부정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효력 정지 원칙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다. 누누이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시죠.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 2,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뭐 법에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금 1년에 1회 이상 되어 있네요. 그렇죠? 1년에 1회 이상. 여기서 틀렸네. 1년에 1회 이상은 뭔가요? 총회지. 그럼 회계감사는 6개월에 1회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2개 헷갈리지 말지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이미 틀렸어요. 그 다음에 끝부분 가보시면은 뭐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했는데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틀렸죠. 그러다 보니까 요구도 필요 없고요. 일단 1년에 1회에서 그냥 날라갔네. 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지문 보시면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는 기본적으로 규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 빼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위원들, 걔네 빼고는 다 임기는 3년이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빔으로 선출돼야 되겠더라. 뭐 근기법, 노조법 17조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였고요. 3번 지문 보시게 되면 총회는 규약의 재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어랏 이상한 게 들어가 있죠.
뜬금없이 예결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2로 해줘야 되는 특별존족수 뭐였습니까? 규약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임원의 해임에 대한 것들, 뽑는 것보다 자르는 게 더 빡세다. 그 다음 소위 말하는 노동조합의 조직 변동, 즉 합병 분할 해산 조직 형태 변경, 이런 것들은 과반 출석 3분의 2 찬성이에요. 근데 중간에 예결산 뜬금없는 게 들어가 있죠. 얘가 틀렸네요.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보시게 되면 총회가 규약의 재개정 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를 하더라도 총회에서 할 수 있다 그러죠. 판례 입장이죠. 원칙적으로 규약을 통해서 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한 경우에는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그게 바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죠. 4번도 맞는 겁니다. 정답 3번 되겠네요. 6번 문제 가겠습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근기법 4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에 대한 적용 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근기법 63조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봐라 이런 얘기겠죠.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장관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아이고 그게 틀렸네. 노동위원회 의결 필요 없고 그냥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감단 근로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휴일 적용 제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같은 경우에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 검토 업무라든가 기밀 취급 업무 얘는 대통령령에 있는 거죠. 시행령에 얘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4번도 뭐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시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지문 3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다. 문제 없네요. 자, 2번 지문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내 이거는 기산점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 재심 문제 없네요.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금전보상 신청인데요. 중간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건 맞는 건데 뜬금없이 거기에 사용자가 같이 들어가 있네. 맨날 뭐라 말씀드렸나요? 사용자가 원직 복직을 원치 않으면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사용자가 말 같지도 않은 사유로 해고 빡 때려놓고서 대충 돈으로 발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질문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을 하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 의무 확인 청구 해소를 제기했다가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돼 버렸으면 사법상 권리 의무 관계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구제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네. 그러면 구제이익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는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볼게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뭐 1번 질문 법에 있는 거니까 문제 없고 2번 질문 같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된 취업규칙은 집단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부분을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아니죠. 이게 소위 말하는 유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취업규칙에 불이익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어떤가요? 내가 그거보다 더 유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나는 근로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계법 97조를 떠올려 보시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반대로 하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기법 97조의 반대 해석상 소위 말하는 유리의 원칙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고 최근 판례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더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다면 그게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의견 청취 절차는 판례는 기본적으로 단속 규정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같은 경우도 뭐 근기법 97조에 있는 거네. 문제 없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질문 같은 경우에 10%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100명 깔아놓고 1000명 깔아놓고 10%로 해가지고 얼추 계산하시면 맞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감으로 푸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질문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인 전체 사정으로 본다. 이것도 판례 기본 입장이죠. 자, 세 번째,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라. 근기법 25조 2항에 있는 거잖아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주어를 조심해야 되죠. 정부가 할 일인데 사용자가 하는 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정부라고 문제없이 나오네요. 정답은 4번이에요. 왠가요?
소위 말하는 우선 재고용 의무인데 이걸 노력 의무라고 바꿔놨죠. 틀렸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해고, 예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1번 질문 같은 경우에 해고, 예고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날짜가 특정돼야지. 막연히 다음 달쯤에 해고할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해고, 예고의 기본적인 취지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보장함에 있어요. 당연히 날짜가 특정돼야 됩니다. 판례 입장이에요. 두 번째, 2번 질문 같은 경우에 해고, 예고 제도가 해고의 효력과의 관계에서 효력 규정이냐? 우리 판례는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죠. 이것도 문제 없네요.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이것도 법에 있는 거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 4번 질문이 뭐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당해고라면 기지급된 해고 예고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가? 판례 입장은 그렇지 않다. 왜냐? 해고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적어도 해고 그 시점에는 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의 측면에서는 둘 다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4번 정답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보시죠. 노조법상 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문 지배계획의 특성이죠. 이게 불이익 취급과 지배계획의 차이점이에요.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선 무언가 나에게 행해진 인사상, 뭐 경제상, 그렇죠. 정신상 이런 식의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배계획은 그 특성상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맞네. 자, 2번 질문 같은 경우에 분호를 한 사용자는 뭐 3년으로 돼 있는데요. 2년이요, 2년. 2천만 원 내지 2년 이하 징역 내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도 1번, 3번 질문이 너무 확실히 맞는 거니까 답을 맞추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는 등으로 정당한 활동을 했더니 연장 근로를 거부하는 거야, 나한테만. 뭐에 그러는 거예요? 돈 덜 주고 싶어서 하는 거죠. 이거 대법원 분호라고 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분호 예방 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가진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판례가 뭐를 인정해 주나요? 지배 개입의 사용자 개념 확장을 인정해 주죠. 소위 말하는 실질적 지배력 영향을 미치는 3자의 지배 개입으로서의 분호의 주체성을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 이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소집 자체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장관은 뭐를 하는 건가요? 소집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하는 거고 결정은 장관이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 2번 지문에서의 뭐 지체 없이 많이 봤던 거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조금 낯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한다. 많이 보던 거죠.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가볼게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지문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죠. 우리 맨날 뭐라 합니까?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번 틀렸네. 자, 2번 지문은 이거 잘 몰라도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틀렸어요?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하는데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는 게 말이 되나? 매년 조사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자, 3번 지문.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당연연도 9월 1일부터 에헤이 틀렸네.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요. 그래서 4번 질문 자체는 조금 낯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1, 2, 3번이 너무 확실히 틀린 거라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가보시죠. 남녀공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거는 다 법 규정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공부하면서 요 트릭을 주의하자 했던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맞추기 쉬웠었을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이죠. 이게 뭔가요?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어서 조사하는 과정이든 피해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어서 피해자에 대해서 뭔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든 간에 가해자에 대한 뭐 징계 조치 의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다르게 무언가를 해버리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그런 거에 대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죠. 그거 그대로 나왔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시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 많이 보던 거죠. 눈에 날 익은 거. 이거 맞는 거네. 그 다음 2번 지문. 여기서 입증 책임 누가 부담합니까?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지. 왜냐? 법에서 그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놓았으니까. 자,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요거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회사의 취업규칙 자체가 차별이에요. 비정규직에 대한. 그래서 아예 이거를 고치라고 명령을 내리고 싶은데 과연 노동위원회에 그런 권한이 있는가? 이게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2년인가? 그때 법을 개정해가지고 아예 이걸 할 수 있도록 넣어놨죠. 이것도 없다 돼 있으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차별시정의 특징은 뭔가요? 4번 지문.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시정명령이 나갈 수 있는 특수한 구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틀렸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가볼게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 왜냐? 임금 채권에 대한 양도 금지 규정이 없으니까. 양도 가능은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기법의 직접 지급 원칙에 의해서 양수인이 임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례 입장입니다. 맞네요. 자, 2번 지문 법에 있는 거니까 문제 없고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금 채권에 대해 상기하는 것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는 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기인해 가지고 임금 채권에 대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해석상.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 채권의 상계가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경우냐?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예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라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로자가 먼저 요구했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얘기할 게 없지. 근로자가 요구한 거니까. 두 번째로 사용자가 요구해서 근로자가 거기에 동의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의 근로자의 동의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진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좀 신중하고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 신중하고 엄격하게 봐야 된다. 판례가 얘기하죠. 자, 두 번째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조정적 상계죠. 이거는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손해배상 채권이라든가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조정적 상계가 절대 안 돼요. 이게 되는 건 오로지 부당이득, 과오오납 지급된 임금 이런 것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경우에도 상계에 한도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압류가 금지되니까 압류금지 채권은 상계로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민법 497조. 그러다 보니까 딱 그 부분에 한해서 상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3번 질문 맞는 거네.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경우라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더라. 다만 이 경우에 정말 자유로운 의사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라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4번 질문.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한 후에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에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초과 지급된 임금이 뭐예요? 부당이득이네.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그렇죠. 이런 거 조정적 상계로 허용됩니다. 다만 한도가 있을 뿐. 4번 질문 틀렸네요.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나 전직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문.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어떤가요? 원래는 징계 사유가 안 되지. 맨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부모도 나한테 뭐라 못하는데 회사가 뭐라고 나를 이유로 징계해요. 대신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기업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기업 활동에 직접 관계 있거나 혹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이럴 때 되겠더라. 맞는 거네요. 자, 2번 질문.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 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기의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고칠 필요 없다. 뭐 예를 들어 최소한의 소명권은 부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대법원은 그런 거 인정 안 해주죠. 틀렸네. 2번이 틀렸습니다. 세 번째, 전직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라는 거는 두 가지죠.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다. 맞네요. 자, 네 번째, 전직 명령을 내리고 싶은데 근무 장소 등이 근로계약에 특별히 한정돼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바꿀 수 있겠지. 많이 보던 거죠. 문제 없습니다. 자,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명시해야죠. 다만 이런 것들은 구두로도 가능하죠. 서면 명시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연소 근로자라면 이것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고. 자, 1번 기본적으로 맞네.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19조에 있는 거잖아요. 뭐 있습니까? 즉시해제권,
노동일을 통한 손배 청구권, 그 다음에 그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귀학여비 청구권,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이번 지문도 문제 없네요. 자, 다음 3번 지문.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초과근로네. 특별근로, 이게 뭐예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죠. 오케이.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무효다. 너무 당연하네요. 그렇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30일 내에 비치해야 되는 거 뭔가요? 조규, 임, 회, 제잖아요. 전부 다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가시죠. 최저임금법 법령상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 전혀 문제 없죠? 자, 2번 지문 신체장애 있는 분들 뭔가요? 이거 낚이면 안 되지. 그쵸? 10% 감액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적용 제외란 말이에요. 10% 감액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 기본 전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3번 지문, 4번 지문, 4번 지문 정도는 조금 낯설 수도 있겠네. 근데 3번 지문 많이 보던 거고, 오케이. 이런 것들. 정답 2번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이건 문제 없고요. 자, 21번 문제 가겠습니다. 산안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일단 1번 지문, 우리 최근에 개정된 정의 규정이죠. 이거 문제 없을 것 같고, 2번 지문이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보던 거잖아, 우리 이거. 왜 그런가요? 도급인이 수급인 직원들한테 도급인이 남의 회사 직원인데 안전장비를 내가 준다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번이 틀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 보호구 착용 지시 이런 것들을 좀 그럴 수는 있겠지. 업체에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어떻게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2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22번 문제는 좀 낯선 부분이 나와가지고 산업법상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딴 거는 다 법에 있는 거고요. 정답이 2번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대한 사용 비율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왜 틀린 거냐면 주어의 문제인데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추기가 꼼꼼히 보신 분들이 아니면, 그렇죠? 기출 중심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좀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꼼꼼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감각적으로 맞췄을 것 같긴 한데, 기출 중심으로만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1번 지문은, 특히 이제,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던 거란 말이에요. 안전보건 조정자. 그래서 4번 지문이 일단 너무 확실하니까 1, 2, 3번 지문 중에서 좀 감을 잘 잡았으면 풀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잘 모르겠네요. 자, 23번 문제. 산업법상 산업안전지도사 및 보건지도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어떤 게 적용되는가? 이건 그냥 틀리라고 된 문제죠. 찍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년이야 징역을 다 외울 수가 없어. 이거 근기법, 노조법도 외우기가 애매한데 산안법까지 이걸 외운다. 말도 안 되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24번 문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1번 지문 보시게 되면 많이 나오던 지문이죠. 이거 어떤가요? 노력 의무잖아요. 틀렸네.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두 번째, 회사가 망한 경우. 그렇게 보면은 2번 지문도 틀렸네요. 그렇죠?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나는 이 회사에서 지금 2년 넘게 파견으로 쓰여졌는데 얘가 형식적으로 업체만 바꾼 거, 업체만. 이렇게. 이 업체에서 2년, 이 업체에서 2년. 당연히 업체는 상관없죠. 내가 이 회사에서 파견으로 2년 넘게 쓰여졌으면 직접 고용 의무는 발생하는 거예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같은 경우에 이거 얘기하던 거죠. 고용의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확정되면 고용관계가 성립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 파견법에 따른 파견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업무, 소위 말하는 파견 금지 업종이죠. 이것도 많이 눈에 발랐던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강평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을 다해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